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서 직업정보론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격제도에 이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1페이지입니다. 자격제도라는 건 자격증에 관련된 것을 규정을 해놓은 걸 자격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교재 그림에 되어 있는 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자격제도는 주무부서가 노동부예요. 근데 이 노동부에서 총괄 운영하긴 하는데 자격은 각 중앙부처에 관련된 그 분야별로 자격증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의사 같으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자격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 같으면 노동부 산하의 자격증이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자격증, 운전면허증이다 그러면 경찰청이라는 그 주간 부서의 산하의 자격증이겠죠. 그런 식으로 주간 부서는 따로 있는데 그거를 국가기술 자격을 총괄하는 부서는 노동부다. 그래서 노동부가 총괄 부서이고 주간 부서는 각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는 국가자격제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검정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과 제도 운영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 소관 주무부서는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를 활용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관련 사업의 의교 자격 취득자를 활용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도 시행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동부에서 시험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시행은 주로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이제 국가기술 자격 이런 것 가장 그 시험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데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그 산업인력공단, 그래서 이제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우리 거기 들어가서 하는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 뭐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컴퓨터 OA 관련된 자격증,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예,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면허증 같으면, 그 운전면허 시험, 이제 그 경찰청에서 직접 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그, 시행은 이제 이런 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도 시행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자격증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검정체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다. 자, 그 기능사라는 거는 학력으로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주로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 옛날 공고라 그랬죠.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력으로만 보면 주로 이제 고졸자가 보는데 그 응시 자격에는 아무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예. 근데 산업기사는 학력으로만 보면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전문기사다. 여기서 이제 자격증이 분류가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격증들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지식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기능이 충분히 돼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가지고 있으면 기능장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사는 학력으로만 보면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딸 수 있는 게 기사시험이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전문 지식과 어떤 실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판별해서 그게 맞다고 해서 인정되면 부여해 주는 게 기술사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과 기술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능과 기술 분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무 분야는 그냥 그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2급 본 다음에 2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관리사, 직업 상담사, 워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한글 속기,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라고 봐야 돼요. 사무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 분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그 자격 검정 기준에 보면 하위 등급부터 볼게요. 기능사는 해당 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숙련 기능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있으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련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그래서 산업기사는 숙련 기능 플러스 복합적인 기초 기술 혹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산업기사 시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이래요. 공학적 기술이론을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느냐. 그래서 공학적 기술 이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기사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장은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 기능.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게 기능장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는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그 다음에 실무 경험에 입각한 실무 경험이죠. 요 두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보는 자격증 시험이 뭐다? 기술사다. 그래서 지금 노랗게 표시된 것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의 자격 검정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기능사는 숙련기능, 산업기사는 숙련기능 플러스 복합적인 기초 기술이나 기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그 다음에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기능, 그 다음에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격과 관련된 시험은 이게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 자, 요것도 그 기능사부터 볼게요. 기능사는 아예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울게요. 예, 그래서 기능사는 누구도 다 시험을 볼 수 있다. 하다못해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기능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응시 자격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학력으로만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산업기사부터 볼게요.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서 1년 종사한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1번 기능사 플러스 실무 1년, 그 다음에 그냥 해당 분야의 다른 직무에서 산업기사 등급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 졸업 2년제든 3년제든, 그 다음에 대학 졸업도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뭐 전문대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냥 실무에서만 종사한 경험이 있다면 실무 2년. 예, 요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산업기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사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여기다 기사를 볼게요. 기사는 산업기사 플러스 1년의 실무 경험. 그 다음에 기능사는 기능사 취득 후는 3년이에요. 기능사 취득 후는 3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사 이상의 학력이죠. 그 다음에 실무는 몇 년이냐. 그 해당 분야에서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서 종사하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우선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그 응시 자격을 할 때 자, 첫 번째는 하위 자격증 취득 플러스 실무 몇 년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산업기사는 하위 자격증이잖아요. 기사 밑에 있는 하위 자격증 플러스 실무 몇 년. 그 다음에 또 하위 자격이 기능사가 있죠. 기능사 플러스 3년. 그 다음에 그냥 순수 학력으로만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학사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위 자격도 없고 학력도 없다. 그저 해당 분야에서 실무로 일한 경험밖에 없다. 그럼 몇 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보세요. 그 비슷한 수준에서의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기능장을 볼게요. 기능장은 산업기사 취득 후는 실무 5년,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 후는 실무 7년이다. 기능장은 산업기사 플러스 실무 5년, 그 다음에 기능사에서는 실무 7년의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는
9년의 실무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실무 9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사를 보겠습니다. 기술사도 보면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거 똑같죠.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 후 7년. 기능사 취득 후 7년. 그 다음에 이제 여긴 기사라는 하위 작업 있죠. 예, 기사. 기사 취득 후는 실무 4년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기능자 밑에는 기사가 없지만 기술사 밑에는 기사라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기사 플러스 실무 4년.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것도 기술사도 그냥 실무로만 본다면 9년 이상의 실무를 종사한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게 기술사 시험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실에 좀 요걸 좀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2급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단 어떤 것만 2급에 있어서도 2급 시험 자격에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냐? 임상 심리사 시험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목숨을 다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상 심리사는 2급조차도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 심리사 2급은 임상 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어쨌든 대학을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2급을 볼 수 있고 1급은 2급을 취득한 후에 실무에서 5년 종사한 사람만이 1급을 볼 수 있거나 혹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다? 관련 분야,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혹은 취득 예정자만이 임상심리사 1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응시 자격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2급에는 응시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는 다 똑같습니다. 2급이든 1급이든. 그래서 직업상담사를 포함해서 세 가지 자격증은 2급에는 제한이 없고 1급에는 2급 취득 후 실무 2년 혹은 해당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했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 취득 후 실무 2년, 그 다음에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서비스 분야 쪽에 임상심리사를 빼면 2급 취득 후 2년 정도 하면 1급을 볼 수 있었죠. 1급은 그죠? 2급 플러스 실무 2년이죠. 물론 임상심리사를 뺀 나머지 그죠?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컨벤션 기획사만 좀 달라요. 컨벤션 기획사는 1급을 시험 보려면 2급을 취득한 후에 실무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 1급만이 2급 취득 후 실무 3년입니다. 요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도 4년입니다. 여긴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실무로만 3년이었죠. 네. 이렇게 1년 정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받든 뭐 특별한
그 암 수술을 받든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광도 하고 의료도 받을 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안내하고 이렇게 코디네이팅 하는 분들을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 부르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방법 해서 1차 시험은 다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기술사 시험만 1차 시험조차도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작업형 실기시험이다. 기술사 시험만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만 검정 방법이 약간 상이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 기준은 1차 시험은 산업기사는 과락 40점만 넘기면 평균 60점이면 합격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 시험은 그냥 과락 없이 그냥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가름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만 시행하는 과목.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아예 없는 시험 과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게 한글 속기라든가 건설 건축 분야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거푸집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뭐 미장, 도배, 뭐 유리시공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보고 그거 갖고 평가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료 분야에 있어서는 금속재 창호 기능사 시험이 필기시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해서 실시하는 거. 주로 이제 사무 분야 쪽이죠.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위 등급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서비스 분야는 컴퓨터 활용 능력, 비서, 전산회계 운용사, 한글 속기 이런 것들은 하위 자격증이 없어도 무조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위 등급을. 그 다음에 큐넷은 뭐예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기술 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또 그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 사이트죠. 그게 큐넷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업상담사 시험 보시려면 반드시 이 큐넷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또 여기서 시험 응시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민간 자격증에 대한 것도 알려줘요. 그 다음에 외국 자격정보 6개의 외국 국가의 자격제도 운영 현황도 알려준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안내하기도 하고 여기서 접수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그런 데가 큐넷 사이트라는 거죠. 다음은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짧게는 취성패라고 표현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혹은 기능이 좀 없거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1년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그 사람의 집중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피는 것.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 탈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계를 밟아요. 1단계는 진단, 그 다음에 계획 수립, 기초 상담, 뭐 이런 단계를 밟고요. 2단계에 가서 이제 필요하면 그 직업 훈련, 직업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 집중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겠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 예, 1단계에 가서는 진단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진단하고 계획 수립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요. 2단계에 가서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예요. 능력 배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능력을 배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3단계에 가서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해준다. 그래서 동행 면접도 하고 뭐 회사에 자꾸 서류를 지원하게 해서 그 회사에 면접까지 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취업에 성공하면 이 취업 성공했다고 성공수당도 줘요. 또 2단계 참여하면 2단계 훈련수당도 지급해요. 그 다음에 1단계 참여했으면 1단계 잘했다 그래가지고 1단계에서도 또 지원금을 줍니다. 참여수당이라는 걸 줘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성패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추성패 1과 추성패 2로 나눠지는데 추성패 1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죠. 저소득층 주로 이제 저소득층 혹은 노숙인,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니트족 등등등등등 영세 자영업자 8천만 원 미만 요런 주로 보면 소득이 아주 저층인 사람들이 추성패 1이고요. 추성패 2는 조금 그분들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나이대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이는 이게 원래 18세에서 만 65세까지였는데 69세까지 늘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69세까지 늘렸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나이는 똑같아요. 추성패 1이나 똑같은데 추성패 1은 최하층의 어떤 소득이 제일 안 좋은 분들. 추성패 2는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성패 2는 중위소득 100% 이하.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그 다음에 그 영세 자영업자는 연매출이 1억 5천. 추성패 1은 연매출이 8천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였는데 추성패 2는 1억 5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청년층. 그래서 이제 청년인데 취업이 안 된 분들. 요런 분들까지 포함하는. 어쨌든 그 다음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청년층을 따로 보기도 하고 1과 2에서 같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청년층만을 따로 떼서 보면 학교를 졸업했는데 미취업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 내용은 참여수당 1단계를 거치면 참여수당 추성패 1은 25만 원, 2는 20만 원. 그 다음에 2단계를 거치면 훈련 참여수당 최대 40만 원까지. 그 다음에 3단계 취업 알선되면 취업 성공수당이라 해가지고 취업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성공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단계별 내용이 좀 나오죠. 지원 금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취업 성공 패키지에 지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냐? 취업 지원 종료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들. 취업 지원이 종료됐는데도 또
계속 지원 안 되든가 뭐 이 프로그램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타기관, 지자체 포함 정부 재정에 의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취업했거나 창업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미 참여해서 종료했거나 중단한 자, 예, 이미 했거나,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 다음에 대학원 재학생, 다만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참여를 허용한다. 그 외에 학점 운영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외국인, 결혼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가 어렵다. 결혼 이민을 통해서 왔는데 아직 한국 국적 취득 못했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것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제3장 직업 관련 정보의 이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장과 3장이 그 범위가 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고, 그러나 이제 2장과 3장이 또 범위가 넓어서 공부할 부분도 많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2장과 3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예,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